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오래전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고등학교 때 시골로 할머니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께서 넘어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겪은 일인데 옆집 할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할머니가 87살 정도 되니까 한 80년 정도 되겠군요. 그 옆집 할머니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근처 동네 잔칫집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 잔칫집에서 술 먹고 놀다가 그 잔칫집에서 기르던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칫집에서 자신들이 기르던 개가 손님의 다리를 물었으니 상당히 미안해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잔치집 집에서 푸짐하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아버지가 푸짐하게 대접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뒤 고열로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광견병인 줄로만 알았는데 왕진 오는 의사들마다 광견병은 아닌데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어머니와 함께 약이라는 약, 그리고 안 가본 약방이 없을 정도로 백방으로 돌아다녀 봤지만 할머니의 아버지는 나아지는커녕 날이 갈수록 병으로 꼼짝 못할 정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어머니께서 병은 옛부터 자랑하고 다녀라는 말이 있듯이 동네 방네 자기 남편이 개에 물린 뒤 꼼짝달새 못하면서 누워있다면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 집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할머니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혹시 개에 물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래서 할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방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시름시름 아프신데 의사 선생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진 가방 비스무리한 데서 조그마하게 접어놓은 헝겊을 정성스레 풀더니 그 안에 있던 벌레 서너 마리를 그 할머니 어머니께 내밀더라고 하더군요. 이게 뭐예요? 라고 그 어머니가 묻자 그 사람이 말하길 그 벌레를 어느 정도 물에 삶아서 병자에게 마시게 하시게 하세요. 그리고 그 벌레를 삶은 물을 마시게 한 다음 방에 있는 모든 출입구를 쇠창살로 막든 나무로 막든 병자가 안에서 못 나오게 하세요. 아니 지금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닥치고 내 말 들으시오. 어쨌든 모든 출입구를 막고 병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병자가 제법 시끄러워도 밖에서 기다렸다가 조용해지면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남편의 바지를 갈아입히세요. 어머니와 그 할머니는 할 말을 잊은 채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그 사람이 말했듯이 곧 죽을 것 같이 아파 누워있던 사람이 방 안에서 난리가 나더랍니다. 온갖 욕을 하면서 방 안을 다 부숴버릴 듯이 날뛰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당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어머니와 그 할머니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분이 지난 뒤 조용해졌다더군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어머니와 그 할머니는 그 정체 모를 사람이 시킨 대로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방은 마치 전쟁터에서 크레모아가 터진 듯 방이 완전 쑥대밭이라고 하더군요. 그 할머니의 아버지는 방 바닥에 힘없이 땀에 젖어 누워있고요. 어머니와 그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 정체 모를 사람이 시킨 대로 아버지의 바지를 갈아입으려고 바지를 벗기는 순간 어머니와 그 할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그 할머니의 눈앞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니고 강아지였습니다. 개새끼, 강아지가 바지 안에 있었습니다. 피덩어리인 채로 아버지의 아랫도리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저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 할매 완전 노망 들었구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실없이 하냐고. 무슨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혹 맺었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하니 그 옆집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며 말하기를 내가 직접 현장에 있었고 이 두 눈으로 보고 겪은 이야기다. 나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이며 그 일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날 믿지 못하겠냐? 이 나이 먹고 실없는 말 안 한다. 그리고 한때는 이 이야기를 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까봐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내가 살아봤자 얼마 살겠냐 그래서 이야기했다.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편안해 너희들이 믿든지 말든지 간에. 그리고 생각해봐라.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이야기한 건 전에는 우리 집안 치부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벌레를 주고 간 사람,
우리 말고도 다른 누군가도 똑같은 일을 겪었으니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 벌레를 주고 간 거 아니겠냐. 분명 나 혼자만이 겪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저의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개에게 물렸는데 광견병 주사 맞고 뭐 별 탈 없이 지나갔는데 개에게 물린 아저씨 부인께서는 걱정이 되셨는지 경기도인가? 아무튼 그쪽 지방으로 그 정체 모를 아저씨가 줬다는 벌레를 구하러 가셨더군요. 그리고 그 벌레 이름이 가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곤충 대백과 사전을 찾아봤는데 없더군요. 정확한 명칭은 아닌가 봅니다. 단지 그런 게 불리는가 보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 전화를 한 건 누굴까? 제 친구는 예전에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한 주택 안에 집이 3개쯤 있어서 한 곳에는 주인이 살고 나머지 2곳에는 다른 사람이 전세를 들였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가 부모님은 시골에 가시고 혼자서 밤늦게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다급하고 화난 목소리로 책 언제 가져올 거야? 지금 당장 가져와. 당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책방이 멀기도 하고 이상한 느낌도 들어서 이렇게 밤늦게 어떻게 가요?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더욱 다급해하고 화내면서 죽고 싶어 지금 당장 가지고 와라 빨리. 어쩔 수 없이 제 친구는 책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와 그렇게 친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상했고 다급해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책방에 도착했는데 책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 친구는 화가 나는 마음밖에 없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느끼지 못하고 책방 아주머니만 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먼 길을 돌아와서 집에 도착해보니 주민들과 구급차들과 경찰관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고 안에서 부상을 당하신 주인집 아저씨와 강도가 체포되어 나왔습니다. 이걸 본 친구는 깜짝 놀란 가슴에 아무 말 못하다가 곧 진정이 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학생 이 집에 살지 않아 괜찮아 하시면서 방금 이 집에 강도가 들었다. 온갖 살인을 저지르면서 도망 다녔는데 방금 이 집에 들어서 주인집 아저씨를 찌르고 돈을 갖고 도망가는 중에 우연히 순찰하던 경찰한테 잡혔다.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아까 안 나갔다면 분명히 자기 집이 1층이니까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싹했습니다. 그렇게 후유증이 가시지도 않은 다음날 책방에 책을 갖다 주러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기에 그냥 넣고 왔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난 후 그 일이 잊혀질 때쯤 친구는 책방에 책을 빌리러 갔는데 두 분이서 항상 같이 계셨는데 웬일인지 아저씨만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저씨에게 아주머니는 어디 가셨냐고 여쭤봤더니 아저씨는 침울한 표정으로 아주머니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안쓰럽고 놀라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생각해보니 자기 집에 강도가 들었던 날 책방에서 전화와서 갔더니 문이 닫혀 있던 것이 생각나면서 소름이 오싹 돋았습니다. 그럼 그때 전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각하면서 그만두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숙학원 괴담. 저는 광명시에 있는 진성학원이라는 기숙사 학원을 겨울 방학 동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진성학원에서 몇 일 지내고 어느 날 밤입니다. 옆에서 같이 자던 친구가 갑자기 끙끙거리며 엄마를 찾는 거예요. 웃기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톡톡 두들겨주고 자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그러길래 그 나이대에는 맛 좀 보라 하고 남자의 그곳을 팍 쳤습니다. 그런데도 아픈 내색 없이 자꾸 엄마 하면서 끙끙대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는데 가만히 누워서 말을 하는데 지 이름은 윌리엄이라고 하더군요. 이놈이 귀신이 쓰인 것 같은데 뭔 소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디에서 오셨냐고 물어본 것 같네요. 그 놈이 말하길 지는 갈릴레이의 제자이며 우주 어쩌고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그래놓고는 믿을만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다음날 밤에 같이 자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를 만나게 된 첫날은 그렇게 지났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잠자는 기숙사로 가서 잘 준비를 하고 미리 한 명 찍어둔 아이와 함께 그 귀신 쓰인 아이를 가운데에 두고 누웠습니다. 다른 애들이 모두 잠들었을 무렵 제가 조바심에 오셨어요.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튼 그가 왔다는 걸 확인했고요. 다음날 수업 시간에 이 아이를 가운데 두고 우리 둘이서 양쪽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신기한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내일 학원 원장의 친구가 놀러 오는데 그 친구의 아들은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한다. 다음날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알았냐고 하시며 친구냐고 묻더군요. 무서워서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둘째 날은 그렇게 지난 듯합니다. 셋째 날 수업 시간에 그 아이가 몸이 축 늘어지면서 연필을 쥐더군요. 눈은 감고요. 그리고는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더듬어서 교재에서 글씨가 없는 빈 공간을 찾더니 글씨를 쓰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 세상 글자가 아닌 듯 했습니다. 저희가 그 종이를 들고 교무실에 계신 약 40명의 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각자 전담 과목이 틀리십니다. 모든 선생님이 그냥 낙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학교 교수를 했던 분도 계셨어요. 언뜻 보면 일본어 같기도 했지만 삼각형 모형의 조합과 아무튼 신기한 것들. 20글자 정도 되었는데 알아볼 수가 없더군요. 그날 밤입니다. 윌리엄이 말하기를 콘타곤이라는 작가 지구를 위협하는데 그자를 막기 위해 우리를 선택한 거라고 하더군요. 푸아 지금 생각해도 정말 웃깁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 딴에는 심각했지요. 그래서 지구를 지킬 방법을 묻는 도중에 윌리엄이 갑자기 조용히 하고 자는 척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왜 그러냐고 속삭이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편 침대를 보라고 하더군요. 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숙사방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사각형 모형의 방이며 양쪽 벽에 2층 침대가 머리가 가운데로 되게 놓여 있으며 가운데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머리를 가운데에 붙이고 자며 발은 벽 쪽으로 향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구조인데 반대편 1층 침대를 봤더니 그 당시 별명이 너구리였던 녀석이 눈을 감고 머리가 땅바닥으로 처진 채 정확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무서웠습니다. 침대가 땅보다 약간 높았는데 그 침대에 몸만 걸려있고 머리만 땅 쪽으로 처진 그 모습.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아무튼 그걸 보고 저도 무서워서 침대 이불을 덮었는데 그 윌리엄이란 녀석.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며 죽을 소리를 해대더군요. 놀라서 왜 이러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며 몸이 축 처지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손가락을 코에 대보고 심장에 손도 대보고 했는데 숨을 안 쉬더라고요. 심장도 뛰지 않고요. 너무 놀라서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며 가슴을 졸이는데 갑자기 캬악 소리를 내며 몸이 튀어오르더군요. 그래서 뺨을 마구마구 쳤습니다. 그랬더니 헐떡거리며 의식이 돌아오는데 아직 윌리엄인 듯 하더군요. 자신이 콘타곤한테 공격을 받아서 몸이 많이 망가졌으니 돌아가겠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방금처럼 해달라고. 안 그러면 이 아이가 위험해진다고 하며 자신을 부르는 주문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주문 까먹을 것 같아서 종이를 찾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거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니 걱정 말고 잠이나 자라고 하더군요.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밤마다 그 주문으로 윌리엄을 불렀습니다. 신기한 건 아직까지도 그 주문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이후로 초능력을 배우는 방법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차원의 문을 어쩌고 하면서 그날 밤이라고 하더군요. 알려줄 날이.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딱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학교 봉사하러 가는 날이었답니다. 저도 몰랐던 봉사날을 어떻게 꼭 집어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혼자서 짜고 하는 짓이라면 그리고 그 원장 친구의 아들 직업은 어떻게 맞췄을 것이며 언젠지는 기억이 나질 않으나 제가 이 방에 귀신이 있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많다고 하더군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이 해를 끼치지는 않으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려서 걔네들이 지금 해코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저보고 30초 정도 눈 감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피해 비를 뿌리겠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하라는 대로 30초 동안 눈 감고 있었는데 바닥 긁히는 소리 몇 번 난 거밖에는 다른 일은 없던 것 같아요. 더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아무튼 믿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중1짜리 놈이 짜고 한 거라고 하기엔 너무 딱 맞고 타당성도 있고요. 또 하나 기억이 납니다. 그 윌리엄이 공격당해서 몸이 망가졌던 날. 다음날 새벽 제가 위험하니 자기의 기사 5명을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놓고 자기의 기사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하늘을 꼭 보고 길을 걸으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새벽 퍼뜩 생각나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 위에 아주 밝은 별 5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공위성. 그거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하다못해 저게 별이 맞기는 한 건지 하는 의구심도 들더군요. 위에 말한 것은 한치의 거짓도 없으며
제가 정신이 이상이 있는 놈도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윌리엄이 몸속에 들어왔던 친구는 연락 두절 상태이며 믿을 만한 친구는 지금도 연락하며 콘타곤한테 이른다는 식으로 서로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선생님의 조카. 그 조카는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조카의 나이는 4살이었다고 합니다. 조카에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중풍에 걸려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할머니 몸도 닦아드리고 몸도 주물러드려서 할머니께서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작은 바구니에 사탕을 넣어두고 손녀가 올 때마다 사탕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손녀가 찾아왔는데 할머니랑 이야기를 하고 자기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사탕을 주려고 하자 손녀가 그 좋아하는 사탕을 마다했습니다. 먹기 싫다면서 할머니가 몇 번을 권해도 손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서 그걸 보고 있던 엄마는 딸에게 왜 사탕을 안 받았냐고 물었는데 할머니 머리맡에 남자가 서 있다는 겁니다. 키는 크고 무서운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본대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탕이었으니 먹기 싫었겠죠. 그리고 3일 후 어둑한 밤 자고 있는 엄마를 딸이 깨웠습니다. 남자가 할머니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할머니는 가기 싫은데 남자가 힘이 너무 세다고 도와달라고 딸이 깨웠대요. 엄마는 놀라서 할머니 방으로 가보니 할머니는 그날 밤 운명하셨습니다. 조카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엄마에게 할머니 괜찮냐고 물어봤다는군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집을 이사를 했더랍니다. 조금 집값이 싼 빌라였어요. 4층이었는데 전에 살던 집에서는 조카가 자기 언니 방을 드나들면서 언니를 그렇게 괴롭혔다는군요. 조카는 부모님이랑 같이 자는데 그날부터 언니를 안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자기 방에 있는 언니를 괴롭혀야 조카 같은데 언니 방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심부름이나 언니한테 전할 말을 딸에게 시켜도 딸은 절대 거부하면서 안 들어가는 거랍니다. 언니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 주변 부동산에 가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주인 아줌마에게 물어봤대요. 주인 아줌마가 자기들이 이사 오기 전에 자살 사건이 3번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언니 방에서요. 한 번은 수능생, 한 번은 어떤 여자, 한 번은 백수, 셋 다 죽었더랬죠. 집값이 싼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집으로 달려가서 이사할 준비를 하고 딸에게 언니 방에 뭐가 보이는지 물어봤습니다. 얼굴이 하얀 남자가 둥둥 떠서 초점이 없는 눈으로 언니를 내려봤다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일주일 후 이사를 갔더랍니다. 그리고 글이나 뭐에 열중하면 신기가 사라진다는 소문을 들은 엄마는 딸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 딸에겐 신기가 없어지고 딸이 그런 걸 봤다는 기억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5번째 이야기, 취중진담. 예림이는 도봉산고에 다니며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쯤 1128번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버스는 오지 않고 2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캐주얼복 차림해야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림은 그 남성을 외면하기로 마음먹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남성이 다가와서 저기 학생, 1128번 버스 여기서 타는 거 맞아? 라고 물었습니다. 예림은 네, 1128번 버스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저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성은 술 냄새를 풍기며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림은 화가 나서 A씨, 술 취할 거면 곱게 취하시던가. 이게 무슨 행패예요. 재수없어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 신호등을 건넜습니다. 예림은 버스를 타고 싶었지만 그 남성과 마주치기 싫어서 걸어서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남성이 씩씩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예림은 두려움에 전력 질주를 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동네 근처에 다다르자 가까운 골목길 쪽으로 숨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기가 들어온 골목이 삼촌이 사는 집 앞 골목이었습니다. 예림은 삼촌의 집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삼촌이 문을 열자 예림은 눈물을 흘리며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을 따라왔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은 예림을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반대편에서 그림자가 보이고 그 남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림은 경악하여 삼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남성이 예림의 옆으로 스쳐 지나가며 너 운 좋은 줄 알아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 후 남사동 근처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6번째 이야기, 귀신의 집.
당시 저는 여러 가지 사고를 치는 악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노는 친구 중에 학원 근처에 귀신의 집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는 당장이라도 찾아가 보려 했지만 오후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중고등학생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들어가기에 포기하고 밤 9시쯤에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정철병 역할의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잠입하였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밖과 다르게 안은 정말 우물천지였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피 묻은 인형이며 알 수 없는 쾌쾌한 냄새까지 잠시도 못 버틸 것 같았지만 귀신을 보기 위해 참았던지 한 30분. 그 밖에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한 누리는 혼자서 올라가면 죽는다는 2층을 정철병에게 혼자 올라가라고 시켰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몰랐고 우리는 1층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10분 정철병이 나 이제 내려간다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름이 돋더군요. 그리고 20초 정도 있다 들려오는 비명소리, 정철병이 바로 정면을 가리키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걸 저희가 겨우 받았죠. 그 친구는 누우면서도 그 귀신이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나이 11살, 당연히 난리가 났죠. 아이들이 도망치려고 문을 열라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더군요. 구석에 숨어서 불안한 눈으로 계단을 지켜보는 우리한테도 이제 그 귀신이 보이더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처녀 귀신의 정반대 까만색 소복에 하얀색 머리 피범벅이 얼굴. 그것보다 더 소름 끼쳤던 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짓던 그 미소. 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정말 간이 콩알보다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지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점점 다가오는 귀신. 근데 어디선가 바람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눈치채지 못했던 창문이 열려 있던 겁니다. 우리는 한 명씩 그 창문을 이용해 귀신이 우리한테 오기 전까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밝은 가로등 불을 보면서 안심하고 귀신의 집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돌아보지만 않았다면 제가 중일 때까지 불면증을 시달리지 않았을 것 같네요. 도망치고 있는 저희를 보면서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대고 성난 얼굴로 이를 갈고 있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돼서 그 집은 부셔지게 되고 그 집이 있던 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변해버렸지만 저는 그때 일을 아마 평생이 가도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7번째 이야기, 우리 동네의 또라이 누나. 저는 어릴 적에 상계동에서 살다가 광명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광명 사거리 쪽이었습니다. 아직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어릴 때 겪은 실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명은 지금은 고속철도역도 생기고 여러모로 좋아지고 편해졌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쪽에는 광명초등학교가 있었고 평범한 빌라와 골목마다 집이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듯 저희는 보통 9시쯤에 밖에 나가면 같은 동네 친구들이 알아서 모였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 꼼꼼이라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냥 술래잡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꼼꼼이를 하다가 애들 2명이 엄마가 부른다고 빠졌고 넷이서 별로 할 것도 없고 갑자기 심심해졌습니다. 그냥 공터에 앉아있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우리 또라이 누나 놀리러 갈래? 여기서 설명드리자면 또라이 누나는 저희 동네에 사는 조금 모자란 누나였습니다. 밤마다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웃음소리도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래 소문에는 밤에 쥐를 잡아먹는다는 괴상한 소문도 많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나는 실제로 꽤 특이했습니다. 제가 엄마와 함께 골목 슈퍼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가 오는 길에 가로등 있는 골목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저와 엄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고양이 시체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것 같으셨는데 늦었으니 집에 가라고 대충 타일러 놓으시곤 저와 함께 집으로 도망치듯 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과 그 누나를 놀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한 20분 동안 그 누나를 찾아다니다가 없길래 그냥 저희 아지트인 동네 놀이터에서 얼음땡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놀이터에서 그 누나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서로 나서서 그 누나를 놀리겠다고 하다가 저희 패거리 대장급이 결국 가서 놀리기로 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 누나가 가지고 놀던 바비 인형 비슷한 인형을 빼앗아서 팔이랑 다리를 다 빼버리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누나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저희는 이건 아니다 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이 나쁜 건지 그 누나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도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없고 정말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공포였습니다. 전 정말 정신없이 뛰다가 집 앞에 도착해서 엄마, 제발 문 좀 열어봐 하면서 울면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다행히 1층에 살아서 빨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 정말 집에 와서 정신없이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대략 7시 반쯤 되었는데 어머니는 장을 보러 가셨고 아버지는 아직 직장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V를 켰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하고 문 밖을 볼 수 있는 작은 유리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밖을 보니 그 누나가 원망스린 눈빛으로 문을 쳐다보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바지에 오줌을 쌌습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정말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다행이었지만 결국 광명에서 철산 쪽으로 이사를 하긴 했습니다. 아직도 친구들이랑 광명 사거리 쪽에 놀러 갈 때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정말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